난 갑자기 각성한 게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3년 차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가족카드 결제 내역 하나하나, 계좌 이체 기록, 내가 사준 명품백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화면까지. 전부 내 암호화된 클라우드 폴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난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아주 합당하게 분노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시어머니가 웃으며 수연아, 이번엔 넌 그냥 쉬어라 하고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4년 동안 계획해온 그 일들을 아주 명분 있게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단순히 카드를 정지시키는 수준이 아니다. 그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죠. 그날 밤, 시어머니 정순자 여사는 우리 부부의 분당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퇴근길에 사온 제주산 제철 귤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과도로 귤 껍질을 아주 얇게 벗겨냈다. 끊기지 않고 동그랗게 늘어지는 귤 껍질은 꼭 입을 열기 전 그녀가 부리는 특유의 느긋한 여유 같았다. 수연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넌 그냥 빠져라. 나는 식탁 옆에 서서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은 채였다. 보일러를 세게 틀어 거실은 훈훈했다. 시어머니 발치에는 낮에 백화점에서 들고 온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금색 로고가 박힌 그 쇼핑백 안에는 스카프가 들어 있었고 결제는 4명의의 가족카드로 이루어졌다. 38만 원. 오후 6시 27분 분당 모 백화점 3층 여성 잡화 매장.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방금 내 핸드폰으로 그 카드 결제 알림이 울렸으니까. 남편 강재민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중고거래 앱에서 골프채를 들여다보느라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시동생 강재호와 동서 선영이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미 시어머니의 입끝에 매달려 있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귤 한 조각을 입에 쏙 넣으며 오물거렸다. 재혼에도 요새 얼마나 고생이 많니? 애들은 아직 제주도 한 번 못 가봤다지 않니? 너 맨날 회사 일로 바쁘다고 노래를 부르잖아. 이번엔 그냥 걔들 데리고 다녀오마. 방 4개짜리라니까 딱 맞기도 하고 우리 식구끼리 가면 눈치도 안 보이고 편안하잖니.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불과 3일 전 나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여행 일정을 올렸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오션뷰 독채 펜션. 방 4개, 3박 4일 일정. 총비용 520만 원 이내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한 뒤 예약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었다. 어머니, 바다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방으로 예약했어요. 시어머니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우리 수연이가 제일 기특하네. 그런데 지금 내 집거실에 앉아 내가 사온 과일을 먹으며 내 카드로 긁은 스카프를 발치에 둔 채로 나더러 너는 우리 식구에 끼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미세하게 떨리도록 만들었다. 이 표정은 미리 연습해 둔 거였다. 전날 밤, 나는 서재 거울 앞에 서서 20분 동안 표정 연기를 다듬었다. 상처받았지만 꾹 참는 모습.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연기하는 티가 나서도 안 된다. 눈가는 살짝 촉촉해져야 하지만 진짜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울음이 터지면 목소리가 흔들려서 녹음본이 지저분해지니까. 내 니트 주머니 속에 든 소형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다. 어머니.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제가 3주 동안 공들여 계획한 여행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과도가 멈칫하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내가라고 말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무조건 저희 집, 어머니, 그리고 내가 돈과 시간을 다 바치면서도 그게 아주 기꺼워서 어쩔 줄 모르는 며느리 흉내를 내길 바랐다. 너 이 애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과도를 쟁반 옆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언성은 높이지 않았지만 영락없이 안방마님 같은 기세였다. 누가 내가 계획한 거 아니래? 내가 예약을 기가 막히게 해놔서 이참에 식구들끼리 좀 편하게 쉬다 오겠다는 거 아니니? 너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전화통 붙들고 있으면 다들 내 눈치만 봐야 하잖니? 그제야 강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수연아, 예민하게 굴지마.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도 다 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너 요새 광고 피칭 준비한다고 바쁘지 않아? 이참에 집에서 이틀 푹 쉬어.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올해 38. 중소기업 차장. 연봉은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회식비로 빠지고 골프비로 빠지고 자기가 말하는 그놈의 인맥관리비로 다 새어나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번듯한 분당 아파트, 대출이 아직 12년이나 남았지만 대출금은 매달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시댁 식구들 눈에 나는 월급 420만 원을 받는 중소광고 대행사 팀장이었고 그런 내가 강씨 집안에 시집온 건 순전히 내 운이 좋아서였다. 시어머니는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일은 좀 바빠도 엄청 효부야. 집안 대소사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돈을 다 낸다니까. 그녀가 앞장서서라는 말을 할 때 나는 늘 그녀 옆에서 찻잔을 채우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내게 남겨준 상가 건물이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다는 것.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2,800만 원은 시댁 식구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내 개인 계좌로 차곡차곡 꽂히고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그 계좌의 그림자조차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돈을 볼 때 번뜩이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서방님네도 다 아는 사실인가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귤 한 조각을 다시 쟁반에 내려놓으며 아주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다. 아까 선영이한테 전화 다 돌렸다. 아주 좋아 죽더라. 애들도 수영복 산다고 난리야.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었다. 나와 상의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앞머리로 눈을 가렸다.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던 손가락을 천천히 풀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여행 일정표랑 예약 내역은 동서한테 넘겨줄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야지. 수연아, 식구들끼리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말자.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니. 강재민은 상황이 끝났다는 듯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수돗물을 틀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를 덮었고 내가 작게 내쉬는 한숨 소리도 지워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4년 동안 준비해온 그 일들을 아주 명분 있게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11시 강재민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서재에 앉아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파일명을 바꾸고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내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메일 본문은 딱 3줄이었다. 1단계 완료. 증여세 탈루 고발 자료 및 이혼 소송 초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강재민의 4대 보험 납부 내역과 신용카드 상세 결제 내역도 조회 부탁드립니다. 미신고된 개인 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일 전송을 확인한 뒤 나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폴더명은 아주 평범했다. 광고 자료 백업.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중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3중으로 안면 인식까지 마쳐야 했다. 마침내 모니터에 진짜 파일명이 떠올랐다. 강씨 집안 청산. 그 안에는 1200건이 넘는 가족카드 결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백화점 쇼핑, VIP 미용실 연간 회원권, 고급 한정식집, 명품 가방,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 해외여행 계약금.
시동생 강재호의 편의점 결제, 유흥주점, 모바일 게임 결제, 자동차 수리비, 동서 선영이의 아이들 영어 학원비, 피부과 결제, 인터넷 쇼핑 내역까지. 모든 내역 옆에는 정확한 날짜, 금액, 장소, 영수증 캡처가 붙어 있었고 교차 검증이 가능한 CCTV 캡처본까지 꼼꼼하게 저장해 두었다. 내가 사준 명품백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드는 시어머니의 사진은 그녀가 한 귀걸이 디자인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고화질이었다. 나는 비고란에 세무 검토 의견을 적어두었다. 가족 간 10년 이내 누적 증여액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 의무 발생. 시어머니 정순자가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접 증여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미 1억 8천만 원을 초과함. 그건 며느리의 도리나 효도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받아간 빚이었다. 여행 출발 당일 아침, 강씨 집안은 마치 명절이라도 맞은 듯 시끌벅적했다. 시어머니는 새 외투를 빼입고 목에는 그 38만 원짜리 스카프를 두른 채 현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매무새를 다듬었다. 강재민은 캐리어에 골프웨어를 쑤셔 넣으며 왜 진작 충전기를 챙겨주지 않았냐고 투덜거렸다. 8시 정각에 도착한 시동생네 식구들 중 두 조카는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우당탕 뛰어 들어갔다. 명품 크로스백을 맨 선영이는 나를 쓱 훑어보더니 형님이라는 호칭은 쏙 빼놓고 시어머니부터 찾았다. 어머니, 비행기 티켓은 다 된 거죠? 다 됐지. 수연이가 알아서 다 해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마치 그 모든 돈과 수고가 자기 지갑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 구석에 서 있었다. 신발을 갈아 신던 선영이가 일부러 어깨로 나를 툭 치고 지나갔다. 독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쳤고 그녀는 내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깔며 속삭였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형님 목까지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나는 빙긋 웃어 보였다. 그래, 애들 데리고 재밌게 놀다 와. 그녀는 아마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참는다고 생각했는지 입꼬리를 얄밉게 실룩였다. 캐리어를 끌고 내 앞을 지나가던 강재민이 쓰레기 봉투를 보며 미간을 팍 구겼다. 우리 간다. 집에 혼자 있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엄마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조심히 다녀와. 내가 말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문 밖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짧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패신문지 뭉치만 들어있었다. 현관에서 배웅할 때 그저 뒤치다꺼리나 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임시로 쑤셔 넣은 소품이었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던져두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파일을 열었다. 강씨 집안 청산 엑셀 최종본. 첫 번째 단계. 카드 정지. 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딱 40분을 기다렸다. 그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서울을 벗어나 첫 번째 휴게소에 들러 시원한 커피를 사 마실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전부 정지해주세요. 내가 또렷하게 말했다. 끝자리 3172-6690-8241. 네, 지금 즉시 정지해 주십시오.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분실 신고인지 물었다. 분실 아닙니다. 나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실시간 결제 알림창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알림은 시어머니가 휴게소에서 결제한 커피 4잔과 호두과자 2박스였다. 명의자 본인의 권한으로 사용을 해지하는 겁니다. 10분 뒤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자는 역시 시어머니였다. 나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최수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에는 휴게소 특유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너 지금 카드 정지시켰니?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메모장을 열고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방금 생수 한 병 사려는데 카드가 안 긁히잖아.
내가 막아놓은 거 맞지? 네,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라서 방금 사용 중지 신청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너 미쳤어. 우리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이야. 애들까지 다 데리고 있는데?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어머니께서 이번 여행에 저는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비행기랑 숙소 결제는 제가 했으니 그 외의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복수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너 안 데려간다고 이래? 명색이 며느리라는 년이 소갈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좁아 터졌어. 우리 재민이가 너랑 결혼한 건 내깐년 돈으로 유세 떠는 거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때 강재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엄마, 전화기 놔줘봐. 몇 초 뒤 잔뜩 억눌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아, 너 도대체 왜 이래? 갑자기 무슨 미친 짓이야? 나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난 그냥 내 명의로 된 내 카드를 정지했을 뿐이야. 지금 당장 풀어. 강재민이 이를 득득 갈며 말했다. 휴게소 한복판에서 너랑 소리 지르고 싸우게 만들지 마. 당신 카드로 결제해. 내 카드 한도 간당간당한 거 너 뻔히 알면서. 그가 홧김에 소리치더니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메모장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주 좋다. 재민아. 내가 물었다. 당신 월급 카드는 어쩌고? 지금 여기서 그딴 걸 묻고 싶냐?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살벌해졌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엄마 쓰러지시게 하지 마. 계속 부부로 살고 싶으면 당장 카드 원상복구시켜. 옆에서 시어머니가 꾀꾀거렸다. 당장 풀라고 해. 이참에 돈줄 끊으면 아예 강씨 집안 문턱도 못 밟을 줄 알아. 나는 맞서서 욕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이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해 두겠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재민이 상스러운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 후로 2시간 동안 선영이가 7통, 시동생이 3통, 시어머니가 10통이 넘게 전화를 걸어왔다. 누구는 쪼잔하다며 욕을 해댔고, 누구는 애들이 온다고 난리를 쳤으며, 누구는 펜션 보증금을 내 카드로 걸어놔서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가 막혔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그 전화들을 빠짐없이 다 받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악을 쓰며 내뱉는 폭언이 험해질수록 내 녹음 파일은 더욱 완벽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왔다.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정리 완료됩니다. 3일 이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주방으로 가 라면을 하나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김 너머로 거실 창문에 분당의 야경이 비쳤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지극히 평온했다. 카드 정지는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진짜 계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3일 뒤 오전,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 내가 직접 가지는 않았다. 10시 20분경 변호사가 접수증 스캔본을 보내왔다. 서류에는 피신고자 정순자는 지난 7년간 며느리 대납 형태의 생활비, 사치품 소비, 여행 경비 등으로 총 1억 8천만 원을 상회하는 간접 증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예상되는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합치면 대략 4,200만 원 이상.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변호사에게 딱 2글자로 답장을 보냈다. 계속.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조사 보고서가 메일함에 도착했다. 강재민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였다. 그는 나 몰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통해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번에 걸쳐 실행된 대출 중 가장 최근 건은 불과 2달 전이었다. 용도란에는 개인 사업 자금 융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자금의 흐름은 곧장 하나의 특정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 PS 스튜디오. 나는 첨부된 캡처 파일을 클릭했다.
어떤 여자 명의로 등록된 개인 사진 스튜디오였다. 소셜미디어 피드는 아주 감성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얀 배경, 뽀샤시한 인물 사진들, 그리고 그 밑으로 그녀의 일상 사진 몇 장. 이 여자가 커피를 마시려 손을 들어 올린 사진에서 그녀의 손목에 낯익은 팔찌가 반짝였다. 나는 그 팔찌를 안다. 2달 전 강재민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그의 외투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백화점 영수증을 발견했다. 결제 금액 260만 원을. 그는 회사 송년회 경품 행사 얘기를 꺼냈다. 원래 그 팔찌를 경품으로 뽑아서 내게 주고 싶었는데 꽝이 나왔다며 그냥 여직원들이 가격을 보길래 자기도 구경만 한 거라고 변명했다.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었다. 우리 재민이가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이쁘다. 수연이 넌 굳이 비싼 선물 타령하는 그런 속물 아니잖니? 나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따져 묻지도 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꽝 나와서 못 줬다던 팔찌가 지금 다른 여자의 손목에 걸려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캡처한 뒤 번호를 매겨 분류함에 넣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최 팀장님,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쓰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추가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꼬리를 밟진 마세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건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오늘 오후에 은행에 갈 겁니다. 우리가 사는 분당 아파트의 명의는 강재민으로 되어 있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 남자가 집이 있어야 밖에서 기가 살지. 그리고 재민이 이름으로 해둬야 나중에 대출받거나 할 때 서류 떼기가 편해. 계약금의 절반은 내 통장에서 나갔고 지난 7년간의 대출 원리금 상환은 100% 내가 했다. 그때 나는 완전히 얼굴을 붉히기 전이라 묵묵히 돈을 내면서도 내 계좌의 이체 내역, 은행 결제 문자, 대출금 자동이체 영수증은 모조리 모아두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대출 상환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있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내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최수연 고객님께서 실제 상환자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기록에 남기고 내부 심사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변제권이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나는 서류처를 담당자 앞으로 스윽 밀었다. 제가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당행에서 저의 상환 능력을 강재민 씨의 가계 상환 능력으로 자동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향후 대출 연장, 금리 조정, 상환 능력 심사는 전적으로 명의자인 강재민 본인의 신용 점수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서류를 집어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온 나는 차에 타서 3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통신사 가족 결합 할인 해지, 가족 통합 실손 보험 해지, 자동차 보험 갱신 거절 및 수익자 지정 취소. 상담원들은 처음엔 기계적인 친절함으로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물었다. 나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네, 해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당장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달 결제일에 맞춰 시한폭탄처럼 연쇄적으로 터져나갈 것이다. 강재민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핸드폰이 발신 정지가 되고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 과태료가 날아오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폭탄처럼 청구되는 걸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여태껏 자신의 삶이 그토록 매끄럽게 굴러갔던 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았겠지만 그 매끄러운 도로 밑에 깔려있던 아스팔트가 전부 내 돈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2주 뒤 첫 번째 고지서가 시어머니의 손에 떨어졌다. 그날 나는 시가에 없었다.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나는 내 개인 물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린 상태였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지는
나중에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악을 쓰며 우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늘에 찔린 사람처럼 날카로웠다. 최수연. 이거 내가 한 짓이지? 국세청에서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내? 4,780만 원. 내가 세금을 떼먹었다고?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받는 노인네가 무슨 세금을 내? 나는 통화 녹음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 고지서에 상세 내역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내 카드 쓴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찔렀지? 내가 시어미를 고발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초안을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 결제 내역들이 어머니가 쓰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절대 증명할 수 없다. 백화점 CCTV에는 그녀의 얼굴이 찍혀 있고 VIP 라운지 방문자 명단에는 그녀의 서명이 남아있다. 고급 에스테틱 연간 회원권은 그녀의 핸드폰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 그녀가 사들인 명품백과 스카프, 홍삼 세트 중 일부는 그녀의 동창회 단톡방 사진 속의 버젓이 자랑용으로 올라가 있었다. 너 이거 나 말려 죽이려는 수작이지. 그녀가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자니 결혼 2년차 추석 때 일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39도까지 열이 펄펄 끓었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새벽 4시에 깨워 제사상을 차리게 했다. 강재민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주방 문가에 팔짱을 끼고 서서 쏘아붙였다. 맏며느리가 안 하면 이 늙은 시어미가 하리? 내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강씨 집안 귀신이 돼야지. 그때 나는 멍한 정신으로 배를 깎다가 손을 떨어 칼에 베었다. 도마 위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팍쿡이며 재수없게 명절 음식에 피 묻힌다고 당장 가서 씻고 오라고 역정을 냈다. 그때도 나는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따질 필요가 없다. 어머니.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결제할 때 사인은 어머니가 직접 하셨잖아요. 수화기 너머로는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곧장 강재호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나중에 선영이가 가족 채팅방에 실수로 음성 메시지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서 강재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지금 당장 전세금도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형한테 형수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 그 명품백들 내가 맸어? 시어머니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강재호가 쏘아붙였다. 엄마가 큰형수 돈 많다고 안 쓰면 바보라고 실컷 긁어대라며. 채팅방은 3분간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리고 그 음성 메시지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캡처와 녹음을 끝낸 상태였다. 강재민의 폭발은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이었다. 핸드폰이 발신 정지된 바로 다음 날, 그는 회사에서 은행 대출팀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실질 상환자 분리 및 우선 변제권 확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은행 측에서 그의 상환 능력을 재평가한 것이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의 명의로 된 7,500만 원의 제2금융권 대출, 2달치 밀린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자동 연장을 보류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0일 이내에 원금 일부 상환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차액 2,40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날 밤, 그는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도어락이 박살날 듯 울려댔다. 나는 현관 카메라를 통해 바깥에 선 그를 지켜보았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최수연, 문 열어. 그가 인터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도어락을 2번 더 거칠게 누르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문을 쾅쾅 치기 시작했다. 비밀번호 바꾼 게 무슨 수작이야? 여기 내 집이야. 나는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대답했다. 이 집은 현재 재산 분할 소송의 대상입니다.
내 변호사가 법적 협의가 끝날 때까지 거주 안전을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다. 변호사. 내가 지금 나한테 변호사 운운해? 강재민, 밤 10시 넘어서 계속 문 두드리면 주거 침입 및 소란죄로 경찰 부를 거야. 문 밖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강씨 집안 사람들 앞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서 줬다. 시어머니가 심통을 부리면 고개를 숙였고 그가 성질을 내면 입을 다물었으며 시동생이 손을 벌리면 못 이기는 척 지갑을 열었다. 사람이 계속 져주면 상대방은 그게 배려가 아니라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10분 넘게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지씹어뱉듯 중얼거렸다. 너 후회할 줄 알아? 구두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 현관 CCTV 녹화본마저 클라우드에 고이 모셔두었다. 다음 날 저녁 해질 무렵 그가 우리 회사 건물 앞을 찾아왔다. 그날 나는 중요한 광고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클라이언트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팀원들이 회식을 하자며 조르는 걸 먼저 고깃집으로 보내고 혼자 로비를 빠져나오는데 건물 앞 기둥에 기대선 강재민이 보였다. 그는 마치 딴 사람 같았다. 구겨진 셔츠, 덥룩하게 자란 수염, 바람에 떡진 머리. 예전에 그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남자 체면이 곧 신용이라며 명품 구두를 신고 골프를 치러 다니던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꼴은 세상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버림받은 나고자 그 자체였다. 수연아. 그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퇴근하는 직원들이 로비를 오가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의 보안 요원도 우리 쪽을 힐끗거렸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대화? 그가 주변을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좀 앉자. 나 선약 있어? 수연아. 그가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쳐냈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부부로 산지 7년이야. 꼭 이렇게까지 바닥을 봐야겠어? 엄마가 국세청 고지서 받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은행에선 빚 갚으라고 난리고. 일단 카드든 대출이든 다 원상복구 시켜놔. 그리고 집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해. 집.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느 집? 그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다. 분당 우리 집. 나는 핸드백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가슴팍으로 툭 밀어냈다. 협의 이혼 계약서야. 조건은 그 안에 다 적혀 있어? 당신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3일이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혼. 3일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거야.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통화 녹음 파일, 7년치 이체 내역, 가족카드 결제 명세서, 그리고 당신과 PS 스튜디오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까지 전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거야. 그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너, 내 뒷조사했어? 대출 7,500만 원이 내가 또박또박 읊었다. 매달 그 스튜디오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이체했더라. 당신이 꽉 나왔다던 그 팔찌 꽤 예쁘던데. 그의 동공이 지진 나듯 흔들리더니 곧이어 쥐어짜낸 변명이 튀어나왔다. 너 이상한 상상하지 마. 그거 다 업무상 거래야. 그 스튜디오에서 우리 회사 홍보물 촬영해 준 거, 내가 회사 대신 선결제해 준 거라고. 그럼 계약서랑 회사 정산 내역 가져와. 그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3일. 그는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서류 끝이 그의 가슴을 치고 아래로 미끄러져 손가락에 걸쳤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수연. 그가 등 뒤에서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너 진짜 내 인생 다 망쳐놓을 작정이야?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내 하이힐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다. 그는 여태껏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깔아준 돈길 위에 서서 그게 자기 능력으로 세운 왕국인 줄 착각했을 뿐이다. 그날 밤 강재민은 마침내 이혼 합의서를 펼쳐들었다. 이건 나중에 그가 직접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다. 그는 회사 근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까놓고 첫 페이지를 읽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렸다고 했다. 합의 조건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했다. 아파트의 실소유권과 처분권은 내게 귀속되며 그간의 투자금을 회수한다. 내 명의의 차량은 내가 가져간다. 위자료는 쌍방 포기하며 강재민은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대해 일체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강재민은 서명 후 7일 이내에 내가 지난 7년간 대납한 가계 공동생활비 및 시댁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5억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즉각 민사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재민은 향후 발생하는 본인의 급여 소득에 대한 합법적인 압류 조치에 동의한다. 다음 날 점심시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을 꼴딱 세운 듯 갈라진 목소리였다. 수연아. 5억 6천. 나 이거 갚을 능력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알아. 알면서 왜 이런 조항을 넣은 건데?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거 완전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짓이잖아. 나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꽉 막힌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정산이야. 그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부부 사이에 돈 계산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이 PS 스튜디오에 내 돈 빼돌릴 때 그때는 부부라는 생각했어? 수화기 넘어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랑 내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사이 아니야? 그건 이제 안 중요해. 내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야. 그가 이를 가득 깨무는 소리가 났다. 만약 안 찍겠다고 버티면? 그럼 바로 소송이야. 어머니 세무조사건은 국세청에서 끝까지 파헤칠 거고 당신이 사채 끌어다 쓴 내역은 법원에 고스란히 제출될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 법인 계좌에서 불법으로 돈 세탁한 정황도 증거 목록에 추가될 거고 법원은 당신 체면 같은 거 신경 안 써 이 밑바닥까지 탈탈 털리게 될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휙 뒤집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 7,500만 원이라는 돈의 출처에서 이미 구린내를 맡았다. 그 돈의 일부는 단순한 제2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회사 운영비 계좌에서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빠져나온 뒤 그의 차명 계좌를 거쳐 들어온 돈이었다. 액수가 기가 막혔다. 중소기업 내부 감사팀이 알면 즉시 경찰에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사이즈. 내가 직접 회사에 찌르지는 않았다. 나는 단지 내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준비 서류에 그 수상한 은행 거래 내역을 혼인 중 발생한 은닉 채무 및 특이 자금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첨부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 기록은 이해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조회할 수 있다. 강재민네 회사 감사팀에서 누군가 낌새를 채고 들여다보면 단박에 들통날 일이었다. 그는 내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최수연.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너 이거 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지? 나는 모니터 우측 하단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클라우드 동기화 아이콘을 응시했다. 당신이 강재호 카드빚 내 통장으로 막아달라고 한 그날부터. 결혼 3년 차 겨울이었다. 시동생 놈이 어디서 800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지고 와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내 손을 붙잡고 징징거렸다. 강재민은 안방에서 나를 달랬다. 수연아,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감아줘. 중간에 낀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내 폰으로 돈을 이체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내 컴퓨터의 첫 번째 암호화 폴더가 만들어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강재민이 헛웃음을 쳤다. 짧고 기괴하고
절망적인 소리였다. 너 진짜 무서운 년이다. 마누라 피 빨아서 온 식구들 배불리고 회사 돈까지 횡령해서 딴 년 스폰해주는 당신보단 덜 무섭지. 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 그는 기어이 서명했다. 도장을 찍은 곳은 내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이었다. 강재민이 들어설 때 시어머니도 그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왔다. 그녀는 차마 회의실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 선 채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국세청 고지서 복사본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 내 뺨을 치려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로펌 직원들이 즉시 달려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허공을 가른 그녀의 손이 꼴싸납게 허우적거렸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 몸을 휘청거리더니 이내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강씨 집안이 널 굶겼니? 때렸니? 우리 집 밥 처먹고 우리 아들이 해온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 아들 피를 말려 죽여? 복도에 있던 다른 의뢰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나는 뒷걸음질 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어머니, 제가 먹은 밥은 제 카드로 산 거고 제가 누워 잔 집 대출금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목에 두르려고 산 그 잘난 스카프도 제 카드로 긁은 거고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목덜미를 더듬었다. 오늘은 그 스카프를 두르고 오지 않았지만 그 반사적인 행동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옆에 섰던 직원이 그녀의 손을 미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용돈 좀 쓴 게 뭐 대수라고. 그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내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냉랭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정순자 씨 본인 입으로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이자 효도라고 주장하신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대로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실 거라면 그 수많은 결제건에 대해 정순자 씨가 최수연 씨에게 돈을 갚았다는 상환 증빙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하시죠. 시어머니는 턱을 덜덜 떨며 입을 떡 벌렸지만 한참 동안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강재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내가 왜 입을 다물어?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획 뿌리쳤다. 이 등신 같은 놈.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구워 삶아서 이 사다를 내? 그 앙칼진 목소리가 로펌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강재민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 체면 깎이는 걸 가장 혐오하는 부류였다. 특히 생판남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엄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발악하려 하자 로펌 소속 보안 요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다. 이곳은 자기가 왕 노릇하던 강씨 집안 거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물바람은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으며 그녀가 내세우는 알량한 시어머니라는 완장은 이 차가운 법적 서류 앞에서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회의실 안. 강재민은 내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테이블 한가운데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고급 만년필이 그의 손끝을 향해 있었다.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낭독했다. 조항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강재민의 고개가 점점 아래로 처졌다. 급여 압류 조항에 다다랐을 때 그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매달 월급의 3분의 1.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변호사가 무미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 합의에 의한 특약 사항입니다. 강재민 씨께서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즉각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너, 나더러 44년 동안 내 노예로 살라는 거냐? 내 현재 연봉 수준으로 계산하면 대충 그쯤 걸리겠지? 내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의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가올 파멸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 부부로 산 7년 그 알량한 정마저 다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나는 그의 손 옆에 놓인 만년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재민아.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내가 지금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내 그 더러운 치부들을 공개법정에서 까발리지 않는 것뿐이야. 그는 나를 마치 생전 처음 보는 괴물을 대하듯 경악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몇 분간의 지독한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재민이라는 세 글자는 보기 흉하게 삐뚤빼뚤했고 마지막 획을 그을 때는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도 깔끔하게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간인을 찍으며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재민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자 복도에 쪼그려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그의 멱살을 잡듯 매달렸다. 어떻게 됐어? 집은? 그년이 내 세금부터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어? 강재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졌다. 최수연, 내가 내 세금부터 당장 내놔. 나한테 바치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 그거 내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년 안 찾을 테니까 당장 내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 앞에 섰다. 정순자 씨의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앞으로 당신의 세금도, 당신의 아파트도, 당신의 자랑스러운 두 아들도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의 턱이 툭 떨어졌다. 그 어떤 쌍욕보다도 그 건조한 호칭이 그녀의 멘탈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자신이 평생 군림해온 시어머니라는 철옹성에서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밀려 떨어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불렀어? 나는 2번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다. 가시죠. 등 뒤로 정순자 씨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함께 그녀가 강재민의 등짝을 미친 듯이 후려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내가 어떻게 도장을 찍어? 어떻게 집을 뺏겨? 이 병신 같은 놈아.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스테인리스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내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장면은 어머니의 매질을 맞으면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를 부축조차 하지 않는 강재민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강씨 집안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오만한 성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던 내 돈줄을 치워버렸을 뿐이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 압류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첫 번째 압류 금액이 내 통장에 꽂힌 날 오전 9시 12분에 은행 입금 알림이 울렸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았다. 강재민의 보잘것없는 월급에서 딱 3분의 1을 떼어낸 금액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 입금 내역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그 문자가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지난 7년 동안 그가 내 계좌에서 숨쉬듯 당연하게 빼가던 것들이 마침내 방향을 틀어내게로 역류하기 시작했다는 증명. 비록 이 짓을 44년 동안 반복해야 한다 해도 말이다. 시어머니 쪽에 불어닥친 후폭풍은 변호사를 통해 건너 전해 들었다. 정순자 씨는 4,78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과 가산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녀는 급한 대로 동창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지만 당연히 아무도 선뜻 돈을 내어주지 않았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맏며느리가 사준 명품 옷과 가방을 과시하며 기세등등하게 남들의 커피값을 계산하던 그녀였지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폭탄을 맞았다는 소문이 쫙 퍼진 뒤로는 다들 그녀의 전화를 슬슬 피하기 바빴다. 결국 그녀는 최후의 보루인 작은 아들 강재호를 찾아갔다. 강재호 부부는 수원에 있는 11평짜리 허름한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뚜렷한 직장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강재호 대신 동서인 선영이가 마트 파트타임과 동네 아이들 과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먹고 사는 처지였다. 정순자 씨는 예전부터 작은 아들을 끔찍이 편애하며 내 돈을 빼돌려 그들에게 퍼주기 바빴지만
막상 빚더미에 앉아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상황이 오자 강재호는 보란듯이 어머니를 외면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꼴로 집이 떠나가라 싸워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왔다. 정순자 씨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낙찰가는 간신히 밀린 세금을 덮을 수준이었고 각종 경매 비용과 수수료를 떼고 나니 그녀의 수중에는 말 그대로 푼돈밖에 남지 않았다. 정순자 씨가 눈물을 머금고 강재혼의 좁아터진 전셋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간 날 그녀의 손에 들린 거라곤 고작 종이박스 3개가 전부였다. 물론 이 모든 걸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다. 변호사가 법원 서류를 통해 확인해준 사실과 선영이가 홧김에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한 내용들을 조합해 그려낸 풍경이었다. 선영이는 아마 시어머니의 폐악질에 단단히 돌아버렸던 모양이다. 새벽 3시에 내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시어머니가 매일 밥 반찬이 개밥 같다고 트집을 잡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집구석이 좁아터져서 숨이 막힌다며 난리를 친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독한 큰며느리 년만 아니었어도 내가 작은 며느리랑 이 좁은 데서 비비고 살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매일같이 내 저주를 퍼붓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 메시지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내 폰 갤러리에는 이미 캡처본이 예쁘게 저장되어 있었다. 이혼 도장을 찍고 2달 뒤 나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내 상가 건물을 찾아갔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유산. 지하 1층은 인디밴드들의 연습실로, 1층과 2층은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감성 카페로, 3층과 4층은 디자인 에이전시와 고급 에스테틱이 입점해 있었고, 꼭대기층에는 탁 트인 루프탑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월세를 받으러 올 때만 해도 나는 계단이 가파르고 좁다며 투덜거리곤 했다.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내게 건물 등기 권리증과 마스터키를 넘겨주시던 날 딱 한마디만을 남기셨다. 수연아, 널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 취급하는 놈들에겐 절대 내 진짜 지갑을 보여주지 마라. 그때의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씨 집안에서 7년을 구르고 나니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나는 루프탑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다. 카페 사장님은 내 얼굴을 알았지만 쓸데없는 아는 척은 생략한 채 이번 달 임대료 입금 확인서가 든 봉투를 조용히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물러났다. 핸드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다. 변호사였다. 정순자 명의 아파트 낙찰 대금 배당 완료. 체납 세금 우선 변제 충당됨. 강재민 급여 압류 2회차 정상 입금 확인. 추가로 강재민 재직 중인 회사 감사팀에서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이혼 소송 과정에 제출된 자금 흐름 내역서를 공식적으로 열람 요청해옴. 문자를 다 읽기도 전에 포털 사이트 경제면 속보 알림이 화면 상단에 떴다. 단독 보도. 모 중견기업 차장 강모 씨, 허위 영수증으로 법인 자금 횡령 정황. 현재 직위 해제 후 고강도 내부 감사 중.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실루엣만 떴을 뿐 실명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기사 속 중견기업의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길게 마셨다. 그 7,500만 원의 출처. 당연히 내 뒷조사망을 벗어날 순 없었다. 강재민은 대부업체 대출, PS 스튜디오 차명 계좌, 회사의 허위법인 카드 영수증 따위를 요리조리 분산시켜 놓으면 아무도 그 퍼즐을 맞추지 못할 거라 자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만 10년을 넘게 굴러먹은 독종 기획자라는 사실을 잊었다. 흩어진 쓰레기 같은 데이터 조각들을 바빠 긁어모아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설득시키는 프레젠테이션 라인을 뽑아내는 것, 그게 내 주특기다. 단지 이번 내 인생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클라이언트가 광고주가 아니라 가정법원 판사, 은행 심사역, 국세청 조사관, 그리고 강재민네 회사 내부 감사팀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를 낭떠러지로 밀지 않았다. 그저 그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헛디딘 그 썩은 널빤지를
봐야 할 사람들의 눈앞에 친절하게 조명만 비춰줬을 뿐이다. 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장문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수연아, 어미다. 내가 재민이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걔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겨서 밥도 안 먹고 방에 처박혀서 말도 안 한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섭섭하게 군 거 다 미안하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한번 만나서 툭 터놓고 얘기 좀 하자.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남처럼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볼 순 없잖니? 나는 그 구질구질한 활자들을 읽어내리다 픽 웃으며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징하고 문자가 들어왔다. 시어미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엎드려서 비는데 넌 끝까지 잘났다고 유세냐?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내년 혼자 끄차고 앉아서 뭐에다 쓰려고 그래? 남편 살리는데 좀 보태면 어디가 덧나? 그래도 재민이가 내 서방인데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치고 제발 좀 도와다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다. 강재민은 더 이상 내 서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내게 돈을 구걸하며 악을 쓸 때마다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이 스스로를 회생 불가능한 시궁창 속으로 더 깊이 처박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그 2개의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정순자 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 및 협박성 메시지 수신. 즉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법적 경고장 발송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다. 루프탑에 부는 바람은 기분 좋게 선선했고 내 발 아래로는 홍대거리의 활기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른한 오후의 서울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통유리창에 부딪힌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서져 내렸다. 저 멀리 지하철 출구로는 개미 떼같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다가오는 15일, 내 계좌에는 어김없이 상가 임대료 2,800만 원이 깔끔하게 꽂힐 것이고 월말에는 강재민의 피 같은 월급 3분의 1이 자동 이체로 넘어올 것이다. 정순자 씨의 탈세 추진건은 완벽하게 종료되었고 분당 아파트의 명예 이전 및 처분 절차도 내 변호사의 철저한 지휘 아래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이번 분기 임대료 정산표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이 보내온 새로운 매물 정보가 들어있었다. 마포구 역세권 꼬마 빌딩. 유동 인구 풍부. 우량 임차인 입점 완료. 건물주 급매. 마지막 장에 적힌 매매 호가를 확인한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사장님. 오늘 오후에 바로 임장 갈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중개인의 간슬개라도 빼줄 듯한 하이톤의 대답이 들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려는데 다시 한번 폰이 짧은 진동을 토해냈다. 이번엔 강재민이었다. 화면에는 딱 한 줄이 떠 있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 비굴한 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분노도 치밀지 않았고 일말의 동정심이나 미련조차 생기지 않았다. 만약 신혼 초 내가 회사 일과 시댁 챙기기에 지쳐 울면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었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 내 카드를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 발을 들였을 때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렸다면? 만약 그들이 제주도 가족 여행 명단에서 내 이름을 멋대로 지워버리던 그 순간 아주 1초라도 미안함을 느꼈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우리 이야기는 이 지독한 진흙탕까지 굴러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 만약이란 없다. 나는 그 문자를 휴지통으로 날려버리고 가방을 고쳐맨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스테인리스 문이 부드럽게 닫히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카페의 깨끗한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거실 구석에서 입술을 깨물며 억울한 표정을 연습하던 바보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맑고 단단하고 지극히 평온한 내 진짜 얼굴. 이제 2번 다시 누군가를 위해 억지 연기를 할 필요는 없다.